안녕하세요. 지콩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경기도 초등임용고시 2차 시험 대비 역량 강화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1차 시험 여러분 보셨죠? 그동안 정말 불안하셨을 텐데 그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치시고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사가 되기 위해서 최종 관문이 하나 남아있죠. 여러분 모두 이미 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은 충분히 갖고 계시지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경쟁 시험이다 보니까 2차 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2차 시험을 붙을 수밖에 없도록 2차 시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각종 꿀팁들도 전수를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PPT를 만들면서 내가 도대체 임용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생각을 하면서 적어보았어요. 일단 저는요, 교사는 최고의 컨텐츠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진 참쌤스쿨에 소속되어 있고요. 참쌤스쿨 5기 멤버입니다. 그래서 주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각종 자료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외에는 교과서 집필 작업이라든지 문제집에 사파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출판사와 연계해서 각종 사업들을 한다든지 등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출신이에요. 저는 두 번의 임용을 보았는데요. 2019학년도와 2021학년도를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0.25배수, 최종 240 몇 등으로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은 80 몇 등으로 합격을 하여서 최종 0.3배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이 제가 임용고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 일들인데요. 2019년부터는 제가 지콩쌤의 교육과정 미니북이라는 것을 제작 및 배포를 하였고요. 2019년 당시에는 제가 소정의 비용을 받고 제본을 하여서 이제 그것을 수험생 여러분들께 직접 자택으로 배송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료로 파일을 배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아마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제가 면접 강의를 찍기도 했고요. 하이패스 교재나 최시원 2차 대비 교재 등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고철이 다가올 때마다 저희 모교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3년째 초등임용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선생님과 함께 연습문제집 총론창 최안생 부분을 집필을 하였고요. 이번에는 모교와 더불어서 서울교육대학교에서도 초빙 강사로 임용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빠르게 목차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임용고시 2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다음에 2차 준비를 위한 스터디 꿀팁, 그리고 각종 사이트 꿀팁, 마지막으로 제가 초수 합격했던 지역인 경기 임용고시 주요 변동사항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입니다. 임용고시 2차의 중요성인데요. 임용고시 2차는 배점은 1차 시험과 동일해요. 1차 시험의 배점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1차 만점과 2차 만점이 모두 100점이에요. 모두 100 플러스 100 해서 200이고 지역가산점이나 현역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100점 플러스 100점에서 2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는데요. 1차 준비기간이 약 10개월인데 반해 2차 준비기간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정말 짧게 설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약 1.5개월 정도가 나와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1.5개월이냐면요. 여러분이 보통 임용고시 공부를 그 전해 12월부터 시작을 거의 하세요. 12월에서 1월 정도에 이제 인강도 끊고 스터디도 꾸리고 하면서 준비를 하시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거의 한 9월, 10월, 11월 직전까지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1차 준비 기간은 대충 1월부터라고 쳐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때 보통 2차 준비하시나요? 혹시 지금 이 특강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1차 공부를 할 때 틈틈이 2차 공부도 꾸준하게 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제 생각에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은
1차 준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2차는 1차 시험 보고 나서 한 1, 2주일 정도 쉰 다음에 1.5개월 정도 막 이렇게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2차 시험이 30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무려 30점, 40점 이렇게 막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렇게 통째로 그 시험들을 못지않은 그런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거죠. 이 2차 시험이라는 게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와, 도대체 면접이 왜 그렇게 배점이 큰가? 나는 이미 참교사의 열정과 패기가 가득한데 면접을 봐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면접이 되게 운적인 요소가 큰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경쟁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언급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제도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용고시 2차가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봤을 때 평가관 분들마다 채점을 하고 뭐 수험생을 볼 때 있어서 판단을 할 때 있어서 주관성이 아무래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바꾸어 말하면 되게 그 사실 때문에 임용고시 2차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주관성이 크게 개입을 해버려서 내가 시험에서 탈락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좀 쉽게 소개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소개팅을 나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누가 봐도 내가 마음에 들 만한 소개팅녀나 소개팅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뛰어나도 상대의 눈에 별로면 그 소개팅은 실패하게 되겠죠. 면접에서도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수업 능력이 뛰어나고 면접이 뛰어나고 그래도 면접관 눈에 또는 면접관 생각에 별로라고 판단이 되면 그 면접은 실패한 면접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 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어떤 면접관이 봐도 저 수험생은 객관적으로 잘한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습을 통해 겸손한 자신감을 갖춰야 하는 시험이 바로 임용고시 2차이고 이제 그래서 임용고시 2차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누가 봐도 마음에 들 만한 소개팅녀나 소개팅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요. 공고문이 숙지가 되지 않는다면 말짱 꽝입니다.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집단 토의 부활 여부나 뭐 배점의 변동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시험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그런 시험 제도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건 진짜 뭐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예측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그때 공고문을 봐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의 제도나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지는지 뭐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평소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12월 중순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니까 그 이후에 2차 공고문을 확인을 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뭐 문제수, 배점, 뭐 날짜별로 어떤 시험 과목을 보는지, 답변 방법은 어떤지 등등을 꼼꼼하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공고문이 뜨는 날, 즉 1차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2차 시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날에 스터디를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루 쉬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뭐 1차 점수도 확인을 하고 앞으로의 스터디 방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시험에서 변동사항이 없는지 이런 사항들을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띄운 화면이 그 공고문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에 내용이 쭈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써있죠.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함과 동시에 제2차 시험 시행 계획이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써져 있죠. 시험관리상 제2차 시험 안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달리 변경되는 게 있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또 뭔가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처음에는 이렇게 공지를 했었는데 뭐 갑자기 시험 몇 주 전에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공고나 시험 시행 계획에 관해서는 관심을 많이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심층 면접에 대해서 안내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면접의 경우에는요,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하는 개별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사가 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심층 면접에는요, 여러분이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있는 구상형 문제와 문제를 보자마자 즉석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즉답형 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구상형 몇 문제, 즉답형 몇 문제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데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보면 구상형 3문항, 즉답형 2문항을 답변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강조를 했지만 이제 올해의 실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출처는 주경야독 선생님 티스토리에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요. 배점이 40점으로 나와 있고 평가 영역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15분 이내 구상 후 개별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전해, 즉 2021년 대비 초등 임용의 경우에는요. 구상형 3문항에 3분, 3분, 3분씩 9분 동안 답변이 이루어졌고 즉답형 2문항이 3분, 3분 해서 6분 동안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시험을 봤던 후배한테 물어봤는데 뭐 칼같이 끊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요거를 9분 동안 답변하고 나서 요거를 이어서 6분 동안 답변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저도 직접 시험을 보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표현으로 국룰이라고 하죠. 국룰. 구상형 3문항을 9분 동안 답변하고 이어서 즉답형을 6분을 남겨놓는 게 국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 교육청 심층 면접인데요. 여기도 지금 심층 면접의 비중이 이제 수업 실험과 동일하게 정말 큽니다. 평가하는 항목도 보시면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으로 똑같고요. 서울도 비슷하게 구상형이 있고 즉답형이 있었습니다. 심층 면접에서는 어떻게 좋은 점수를 획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고득점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조건과 가지수를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기초적인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기본적인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이 조건이나 가지수가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연습을 할 때 보면은 막 4가지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2가지 얘기하고 갑자기 시간 끝나버리고 이런 때도 있었고, 잘못 봐가지고 각각 2개씩 얘기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2개만 장황하게 얘기하다가 시간 끝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조건이랑 가지수 충족은요, 제일 기본적인 거지만 제일 강조가 되는 그런 고득점 비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몇 가지를 묻는지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얘가 뭐 각각 2가지씩인지 그냥 2가지인지 아니면은 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묻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몇 가지를 요구하는지 충족을 시키시면 아무래도 그 채점 루브릭을 통해서 이제 체크 이렇게 하시면서 채점을 하시니까요. 무난하게 점수를 획득을 할 수 있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한 거를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를 체크를 한다 이렇게 들은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채점 기준표 이런 거를 면접관 분들이 놓고 계시고 그거에 의거해서 채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수 충족은 정말 필수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요,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가지수를 묻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3가지 이상, 가급적이면 3가지 이상 답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니면 뭐 2가지를 답변하더라도 거기에 나만이 말할 수 있는 경험이나 뭐 그런 특별한 이야기들을 잘 녹여냈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해봐라, 뭐 논해봐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 같으면 3가지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그러고 만약에 시간이 남거나 뭐 좋은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럼 뭐 1개 더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2번째 심층 면접 고득점 비결은요.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생각보다 제가 멘토링을 하면 이 자신감 있는 태도가 다소 결여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답변 자체는요. 여러분이 스터디를 꾸준히 하잖아요. 매일매일 몇 시간씩 투자해서 스터디를 그렇게 하시는데
다들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잘 하게 돼요. 뭐 시험 일주일 남고 그러면 진짜 툭 찌르면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뭐 마을교육 공동체 이렇게 나오면서 엄청 잘하세요. 생각보다 그 내용 자체는 좋은데 저 사람은 되게 멋진 말들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눈도 막 제대로 못 맞추고 동공지진이 일어나면서 답변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자신감이 없을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던 경우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자신감 있는 어조와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안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가자마자 구상형 1번 문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되게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눈빛을 쫙 보내면 차별화가 되겠죠. 그래서 고득점의 지름길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감정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울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기출문제 답변할 때 되게 울컥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스터디 하다가 울었던 적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그 감명이 깊었다 해야 되나?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데도 말하다가 괜히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너무 그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이 우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제대로 된 사고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고 회로가 정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 답변을 할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바꿔 말하면 이제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게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심층 면접 고득점 비결은요. 좀 경기도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시책이 비록 경기도가 되게 뭐가 많고 잘 돼 있긴 한데 각 시도교육청마다 이 시책이 있어요. 그 정책이라고 하죠. 교육정책. 그 시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답변이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는요. 이 시책을 좀 섞어서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저는 학생을 잘 가르치려면 교사 말고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너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뭐 교사 면접을 보는 사람 아니어도 이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안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함께한다면 미래 우리 아이들은 초등교육에서 지향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교사뿐만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 뭐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등이 다 같이 노력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슬로건 뭐 이런 걸 언급을 하면서 답변을 하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죠, 그죠? 네 번째 심층 면접 고득점 비결은요.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경험을 활용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진솔한 경험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조금 식상하게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 맞는 답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답변이면 어느 정도 채점이 잘 되긴 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이 자기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진부한 답변이 아닌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심사위원의 이목을 좀 집중을 시키고 싶다, 심금을 울리고 싶다 하시면 경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이것도 예시를 좀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이 다소 부족해 보이더라도 꾸준히 긍정적인 암시를 한다면 학생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요. 3학년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쪽 눈은 아예 보이지 않고 다른 한쪽 눈은 시야가 좁아서 다른 친구들보다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배움의 속도만 느릴 뿐 기다려주고 믿어주면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저의 생각을 그 학생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땡땡이는 잘할 수 있어. 조금 느릴 뿐이지.
누구보다 잘 해내는걸? 이후 그 학생은 제게 보답하듯 학기 말 수행평가에서 줄줄이 만점을 획득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뭐 교사 입장에서 학생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해줘야 된다라고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로 뭐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이야기도 해주면 정말 좋겠죠. 저 참고로 여기 적은 거 거짓말이에요. 아, 이렇게 또 말하면 너무 참교사가 아닌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면접에서는 뭐 비록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좀 진솔한 이야기가 훨씬 더 아무래도 그 진부한 답변 속에서 좀 빛이 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조미료를 섞으시더라도 최대한 경험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전해 2차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들입니다. 먼저 구상형 1번 문제. 제시문에서 마지막 물음을 던진 의미는 무엇이며 교사가 되어 학교 교육 활동에서 중점을 두어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보시면 경기교육 기본계획, 이게 그 시책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 시책에 이 멘트가 있어요. 멀게만 여겨졌던 미래가 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삶 속으로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이 문서에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이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시험 전에 본 사람하고 이거를 여기 와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일단은 이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요 내용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이해도가 깊지 않더라도 당황은 하지 않겠죠, 적어도. 아, 나 이거 봤던 건데, 시험 2주 전에 봤던 건데 나왔네? 이렇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구상을 샥샥샥샥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시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 그 결국 시책 내용을 이렇게 녹여낸 경우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시책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죠. 마지막 물음을 던진 의미를 묻고 있고 학교 교육활동에서 네가 만약에 교사가 되면 뭘 해보고 싶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하나, 두 개를 묻고 있는데 교사가 되어서 중점을 두어 해보고 싶은 이거를 몇 가지를 말하라고는 얘기를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3가지를 답변을 하시면 아주 안정적이고요. 저는 이따가 예시 답변에 나오겠지만 저는 그냥 2가지로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3가지로 하는 게 안전하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그 심층 면접 실현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상형 2번 문제인데요. 이 제시문과 관련하여 진행하고 싶은 교육활동의 주제와 이를 실행할 계획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파리 기후협정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뭐 과학자들의 뭐 감염병에 대한 그런 의견 이런 게 있죠. 이 중에서 위에 거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밑에 거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일본에서 경기교육 기본계획, 이게 시책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이 신년사도 매년 초마다 그 발표가 되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 들어가면 신년사, 교육감 신년사가 있어요. 이제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뭐 서울특별시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신년사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을 살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등교 인원이 3분의 1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실제로 이제 제가 현직이니까 보면요. 되게 자주 하는 그런 회의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뭐 3분의 1이 등교할 것인지 2분의 1이 등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연구부장님, 교무부장님께서 이렇게 막 커리큘럼 짜시고 뭐 학교 계획 짜시고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등교 방법에 대해서 D 교사가 제시할 의견을 말하라고 되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뭐 현직들이 시험을 볼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여러분처럼 수험생, 그냥 현역 수험생, 교대 4학년 친구들이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교대 4학년이 엄청난 식견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걸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뭐 당연히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좀 현직 수험생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낸 의도는 교육 현장의 어떤 주요 이야기거리, 논의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묻기 위해서 좀 당황을 시키려고 낸 문제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훌륭한 문제겠죠. 이 등교 수업하고 원격 수업 병행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이 조금만 그 인터넷 기사 같은 것만 보셔도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학교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너무 번거로우시면 그냥 주변에 교사분들에게 여쭤보세요. 평소에 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육 현장에서 바뀐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좀 여쭤보고 그렇게 하시면 충분한 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즉답형이에요. 즉답형은 이렇게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먼저 1번부터 보면 코로나19 여기도 지금 코로나 얘기가 나왔죠. 아까 전에 구상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코로나19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통과 협력의 기회가 줄고 공동체성 함양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활용을 하라고 문제에서 대놓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경험을 말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이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게 없긴 한데 이렇게 경험을 활용하라고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경험을 활용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학년 신입생이 학교 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뭐 입학 초기 적응 활동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이 현역이시면 좀 생각해내기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현직한테 유리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임용고시 2차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지도나 학습지도 관련 서적도 읽고 하셨으면 충분히 밀도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면접 문제를 지금 5개만 대략적으로 살펴보긴 했는데 확실히 보니까 되게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한테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면접 준비하시면서 좀, 와,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면접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그 생각에 빠져들어가지고 엄청 곁까지 치면서 많은 생각들을 평소에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수업 실현을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수업 실현의 경우에는요, 먼저 시연과 실현의 차이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수업 시연의 경우에는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시범적으로 공개하는 수업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수업 실연의 경우에는 자신이 마음속으로 구상을 하였거나 글로 쓴 수업 과정안을 토대로 하여서 실제 수업의 형태로 선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수업 실연이죠. 왜냐하면 구상 시간이 주어지고 여러분이 구상지에 수업을 구상을 한 다음에 그것을 들고 평가실로 들어가서 실제 수업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므로 수업 실연입니다. 과정안을 막 이렇게 작성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구상지에 구상을 하니까요. 그죠? 수업 실현이란 무엇일까요? 수업 실현은 실제 학생들이 눈앞에 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교사로서의 학습 지도 능력, 그리고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개별 면접입니다. 학생들이 비록 눈앞에 없지만 가정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연극 영화과 같은 그런 역량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 나눔이나 반성적 성찰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한 그런 과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나눔이나 반성적 성찰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요, 수업 실현을 마치고 자리에 착석을 한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성찰을 하듯이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2021학년도 역시나 바로 전해의 수업 실현 문제인데요. 이전에 비해서 조건이 많이 제시되지 않아서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을 하였습니다. 조건이 많이 없으니까 바꿔 생각하면 이것도 정답이 되고 저것도 정답이 되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이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되게 주춤주춤했던 수험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보시면 학습 주제는 인권, 그리고 학년 수험생이 직접 설정, 그리고 수업 대상만 말하면 되고 요거가 되게 처음 보는 그런 조건이었던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요게 되게 낯선 조건이죠. 학습 목표 이렇게 나왔고, 성취 기준, 관련된 사회과 성취 기준 나왔고, 역량도 이렇게 나왔어요. 실현 부분도 도입에서 전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전개 1까지 이렇게 하라고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실현 조건이 이렇게 있고요. 차시별 계획은 예시라고 해가지고 꼭 이것대로 이렇게 막 안 해도 수험생의 수업 재구성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주제를 설정을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A3 용지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이 문제고 절반이 구상을 위한 공간 이렇게 되었고, 뒷면도 백지로 되어 있어서 그걸 접어가지고 8등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구상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실현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고득점 비결은요, 만능 틀에 최대한 많은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제가 때려넣기라고 하려다가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말았는데, 진짜 그 정도로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넣어야 돼요. 최대한 많은 조건을요. 여러분께서 평소 연습을 하시는 만능 틀에 넣어서 연습을 하시는데요. 조건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저것도 챙기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구상을 하지 않더라도 만능 틀에 애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애초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내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 만능 틀대로만 제대로 빼먹지 않고 실현을 하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충족이 되게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또 안 좋은 점은 그 만능 틀이 너무 양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받아봤을 그 당시에 쳐낼 거 쳐내면서 좀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융통성 있게 만능 틀을 조절을 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능 틀에 최대한 내가 볼 법한 그런 조건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평소에 연습을 해버릇 했다 하면 시험 때 조건이 뭐 한두 개 정도 낯선 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실현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뭐 현역이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 때 장학사분들이나 뭐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고 그런 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얘는 학습부진 아동이냐 장애 아동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학생에게 여러 조건을 거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그걸 명확하게 좀 짚어주세요. 실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리온이라는 애는 다문화 아동이자 청각장애 아동, 원이라는 애는 ADHD 학생이자 학습부진 아동, 연수라는 애는 분노조절장애 학생이자 뭐 몸이 불편한 아동,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이제 이게 한꺼번에 문제에 안 나오고 이 중에서 뭐 다문화만 나왔다 라고 한다고 했을 때 리온이가 다문화로도 있고 청각장애로도 있으면 그 중에서 다문화를 짚어주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득점 비결은요, 모든 활동의 주체를 학생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모든 활동의 주체가 학생들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를 보면요, 활동시간 설정인데요. 활동시간 설정의 경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활동을 안내하고 시간을 부여를 하고자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10분을 줄게요 이렇게 딱 단정 짓듯이 몇 분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몇 분이 필요한가요? 좋아요, 10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주는 게 조금이라도 더 허용적인 교사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어요. 모든 활동의 주체를 학생들로 해라. 활동 시간, 하다못해 활동 시간을 부여할 때도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는 듯한 느낌을 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움 문제 또는 학습 문제 설정이에요. 배움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굳이 배움 문제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여담이지만 2019학년도 초등기본고시 준비할 때는 경기도를 봤으니까 그때 배움 문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서울 준비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예전에 실현했던 게 몸에 배웠다 보니까 자꾸 배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터디원 중에 한 명이 말해줬어요. 선생님, 그 배움 문제라는 말이 경기도에서 쓰는 말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면접관분들 중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학습 문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고쳤으니까 굳이 경기도가 아닌 사람들까지 배운 문제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서울을 보시는 분들은 뭐 학습 문제, 뭐 경기를 보시는 분들 배운 문제, 그 이외 지역도 굳이 배운 문제라고 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제가 예시와 함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면요, 오늘의 배운 문제는 뭐 물결물결입니다. 이것을 위해 활동 1, 활동 2, 활동 3 머시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요, 먼저 학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네 오늘 뭘 배우고 싶어? 여러분은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나요? 뭐 이게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다 싶으면 여러분은 오늘 용해와 용액 단원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나요? 여러분은 오늘 인권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나요? 이런 식으로요. 키워드와 함께 말하면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은지 학생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나서 뭐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은지 물어보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 만능틀이에요. 배운 공책에 여러분만의 배운 문제와 하고 싶은 활동을 적어봅시다. 선생님이 돌아다니며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교실을 한 바퀴 여유롭게 돌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면접관 분들도 채점하시다 말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유심히 저를 봐요. 와, 되게 학생들의 배운 문제 설정을 위한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있구나,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한참 올려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실제로 교실을 순회지도를 하면서 이 배운 문제 설정하는 때부터 도입 부분부터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신경? 모든 활동의 주체를 학생들로 하기 위한 신경. 세 번째는요, 순회지도 피드백이에요. 순회지도 피드백을 할 때도 교사가 이렇게 뭘 해라 말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겠죠. 두 친구는 왜 목소리를 높이고 있나요? 돌아가며 말하기를 하면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교사가 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두 친구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동시에 말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졌군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와, 돌아가며 말하기를 하겠다고요? 훌륭한 해결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게 다르죠? 교사가 뭐 돌아가며 말하기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제 이 다음에 만약에 뭐 인성적인 요소를 강조해라 라는 조건이 있다면 훌륭한 해결책이에요. 이렇게 하고 역시 경청하고 존중하는 뭐 우리 반 이런 식으로 한마디 더 넣어주시면 인성 덕목을 뭐 강조하는 수업이 되도록 해라 라는 조건이 아주 가볍게 충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왜 목소리 높이고 있냐,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 확산적 발문을 넣으라는 조건이 충족이 될 수도 있어요. 확산적 발문이 보통은 뭐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앞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할 점이 있는 친구 있나요? 뭐 이런 말들이 확산적인 발문인데 제 생각에는 넓은 범위에서는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확산적인 발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순회지도를 하실 때도 이렇게 왜 그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학생들 입에서 해결책이 나오게 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발표를 정리하거나 활동을 정리할 때도 학생들 입에서 나온 내용을 활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정리해 볼게요. 뭐뭐뭐뭐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뭐뭐를 기체라고 합니다. 뭐뭐뭐를 고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보다 그걸 학생 입에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서 설명해 볼 친구 있나요? 원빈이? 좋아요. 보충손을 든 지우까지 말해볼까요? 대단합니다. 원빈이와 지우가 말한 대로 아니면 뭐 다른 애들을 더 많이 발표를 시켰으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땡땡땡땡땡땡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교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서도 그것이 학생들 입에서 나왔으니까 학생 중심의 수업을 이끌어가는군 하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평가관의 입장에서요. 뭐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 수업에 대한 어떤 정리도 되니까 되게 한눈에 이 교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뭐를 애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구나 이런 것도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학생 중심 수업을 실현하라, 배움 중심 수업을 실현하라
이런 조건이 경기도교육청의 수업 실현 문제에 많이 제시가 되는데 그런 조건들도 단숨에 충족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실현의 고득점 비결 세 번째는요. 지나친 무리수를 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뭐 어설프게 노래 부르는 거? 뭐 어설프게 연기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역동적으로 진짜 얼굴에 철판 깔고 뻔뻔하게 하실 자신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정하고 싶다면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너무 어설프게 막 진짜 얼굴은 다 굳어 있고 몸은 막 벌벌 떨고 있고 눈도 이렇게 동공지진 일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노래를 불러요. 그거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진짜 자신이 있다 하는 사람들만 요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수업 실현 고득점 비결은요. 혁신적인 문제에 평소에 여러분이 스터디를 하실 때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당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혁신적인 문제는 그럼 어떤 문제들인데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보여드리자면요. 원래는 국수사과 중에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린 2021학년도 경기도 수업 실현 문제처럼 뭐 인권 이렇게 그 주제가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사회과의 주제라고 하더라도 특정 교과 이렇게 딱 짚어주지 않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과목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뭐 국어, 수학,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통합교과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전한 생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실과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2020학년도 문제도 보면 진로 플러스 국어 이렇게 그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스터디를 할 때 안전한 생활, 도덕, 창의적 체험 활동에 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 뭐 예를 들면 입학 초기 적응 교육 이런 거 그런 거랑 독서 교육, 뭐 ICT 활용 교육, 코로나 예방을 위한 보건 교육 이런 문제들을 스터디원들하고 같이 제작해가지고 풀어보세요. 되게 당황할 만한 조건도 많이 넣고 학생이 갑자기 수업 중간에 뭐 밖으로 뛰쳐나갈 경우 뭐 이런 조건 같은 좀 얼토당토하는 조건 같은 것도 좀 넣어서 실현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어떤 조건까지 넣었냐면 학생이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토를 하면서 고열이 날 경우 뭐 보건교사한테 전화하는 그런 걸 실현을 포함시켜라 그런 조건까지 막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괜히 그렇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뭐 비록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이상한 조건들까지 싹 다 넣어가지고 수업 실현을 해보면 그런 조건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2차 준비 팁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터디와 관련된 팁이에요. 스터디1을 꾸리는 방법은 적당히 친한 사이가 좋습니다. 되게 나는 얘한테 이런 거 해줬는데 얘는 나한테 왜 안 해주지? 이런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엄청 친한 사이였다가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시험 준비하기 되게 번거롭고 신경 쓰일 거 많은데 친구 관계까지 신경을 써버리면 여러분의 뇌에 그 공간이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애초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적당히 친한 사이로 스터디원을 좀 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이나 3명 정도로 이제 경기에 국한된 그런 내용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4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경기 집단 토의 부활 가능성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다른 스터디랑 모여가지고 6명이 되는 숫자로 구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6이 2나 3의 배수니까 이제 6명이 모일 수 있도록 2명 또는 3명. 2명으로 하는 것보다 3명이 좋은 게요. 2명끼리만 하면 맨날 받는 피드백도 똑같을 것이고 맨날 똑같은 수업을 보고 하니까 별로 발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명 정도면 딱 다양성도 있고 그냥 약속도 조율해서 스터디하기도 편한 그런 인원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면인 사람보다 교양 수업이라도 같이 들어본 적당히 친한 사이가 좋아요. 이제 뭐 또 아예 또 처음 보는 사람이면 내가 또 그 사람이랑 뭔가를 이렇게 맞춰가고 같이 스터디를 꾸리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친한 사람도 지향을 해야 되지만 초면인 사람도 지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평소에 오며 가며 뭐 급식 같은 거라도 같이 먹었던
급식이라고 안 하죠. 제가 직업병이네요. 학식이라도 같이 먹어본 그런 적당히 친한 사이가 좋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여러분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좀 탈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그 이후에 스터디를 꾸릴 때에도 너무 친한 사이 또는 너무 모르는 초면인 사이보다는 적당히 친한 사이로 참고하셔가지고 잘 꾸리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디를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꾸준히 플러스 모든 과목, 제가 지금 이렇게 남겨드렸죠? 꾸준히 하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과목을 하라는 얘기도 제가 지금 했는데, 그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심층 면접도 있고 수업 실현도 있고 뭐 영어 수업 실현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과목을 최대한 매일매일 돌려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벼락치기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진짜 심층 면접 몰아서 막 5문제 6문제씩 하고, 어느 날은 뭐 수업 실현 막 왕창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번이면 솔직히 충분해요. 뭐 하루에 스터디 2텀 돌릴 필요도 없고,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각 영역별로 한 번씩 꾸준히 하는 것이 동일 시간 대비 훨씬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월수금 10시간씩, 월수금 뭐 12시간씩 진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월화수목금토 4-5시간씩 이렇게 한 텀 돌리면, 뭐 3명이서 한 텀 돌리면 보통 5시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5시간만 하고 깔끔하게 뭐 1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과부하 걸려요. 여러분 하루에 스터디 이렇게 12시간씩 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도 물론 전 이제 전박했을 때에는 뭐 시험 일주일 전에 진짜 저 10시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입에서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했으면 이제 그걸로 대비가 잘 되고 있는 거니까 뭐 너무 뭐 남들이 뭐 몇 시간 한다 해서 비교하지 마시고 하루에 4-5시간씩 한다고 해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토요일까지 넣어놓긴 했는데 토요일 쉬셔도 돼요. 진짜예요. 너무 불안하시면 뭐 시책 공부하는 날로 주말을 이렇게 남겨놓으셔도 되는데 굳이 막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적당히 쉬시면서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합격자 발표 이후로는요, 최대한 모든 과목을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하루에 심층 면접, 수업 실현, 영어 수업 실현 및 면접 한 텀 이렇게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단 토의는 주 1회 정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활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주 뭐 맨날 집단 토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원도 6명이나 필요하니까 그냥 이 정도 돌리는 걸로 만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도 그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선생님, 영어 수업 실현 배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실제로 변별력도 없다던데 그냥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나서 해도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네, 그때 가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이 우리나라 같이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쓸 기회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반짝 영어를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처음부터 영어 수업 실현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영어가 많이 부족하고 영어로 샬라샬라 말하는 게 좀 단기간에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어 수업 실현도 뭐 혼자서라도 스터디에서 안 하더라도 뭐 집에 와서 이거 5시간 스터디 끝나고 집에 와서라도 뭐 면접 같은 거 문제 구하셔가지고 1-2분씩이라도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꾸준히 하라고요. 꾸준히 모든 과목을 하라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스터디에 임하는 방법. 이제 다음 내용은 함께 갈 때 더 멀리 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면접에서 자주 인용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식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못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 혼자서만 잘하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서만 좋은 거 다 하려고 그러고 좋은 정보 공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탈락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붙기를 바라는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좋은 게 있을 때 자기 혼자만 꽁꽁 싸두고 보려고 하면 그 사람 불합격이에요. 이건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건 같이 봐야 상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얻은 꿀팁이 있다면 그 스터디원들하고 공유를 하기로 약속을 하셔야 돼요.
뭐 굳이 계약서를 쓰면서 이걸 약속 이렇게 도장을 찍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들께서 스터디를 시작을 할 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좋은 게 있으면 되게 나누고 싶다. 저는 좀 그런 성격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자료나 좋은 정보를 얻었을 때 그것을 기꺼이 공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아예 말을 하고 스터디를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계속 끝까지 갖고 가세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현직 교사분들이 종종 그 1대1로 피드백해 드린다고 이런 글들을 올리거든요. 뭐 인맥으로 해도 되고 초인공 카페에 그런 글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스터디원들하고 다 같이 신청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도 만약에 나는 좋은 거 나 혼자 다 할 거야. 이 좋은 현직 교사 피드백 기회를 내 스터디원들한테까지 줄 수는 없지. 나 혼자 합격할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나 혼자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전 마음을 좀 곱게 썼던 것 같아요. 막 뭐 그런 피드백이 있으면 다 같이 하자 그러고 좋은 정보 막 단톡방에 공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곱게 쓰는 수험생이 결국에 다 합격하더라. 다음 꿀팁은요, 이제 코시국의 맞춤형의 꿀팁인데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제가 구글을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구글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좋아요. 구글 드라이브 전 진짜 찬양합니다. 찬양. 그래서 왜 좋냐면 어떤 식으로 스터디에 활용하실 수 있냐면요. 구글 드라이브로 그 스터디원 이름의 폴더를 개설을 해가지고 그 폴더를 공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스터디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스터디원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최땡땡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개설해 놓고 그 각자의 폴더에 자기가 실현한 영상을 올리고 구글 문서로 피드백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 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월수금 저녁 6시까지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하루에 한 텀씩 돌렸기 때문에, 수업 실현, 심층 면접, 요렇게.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는 뭐 영어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녁 6시까지 그 과목들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드라이브에 올렸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올리면 이제 다른 스터디원들 거 보고 자정까지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화목토에는 전날에 찍었던 영상 피드백을 해줬잖아요. 이 스터디원들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피드백을 해준 거를 제가 보면서 그거를 개선을 시켜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학습 문제나 배움 문제를 뭐 이렇게 설정했는데 그거를 스터디원이 지적을 했으면 그거를 개선을 해가지고 재현을 해서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일요일은 시책을 공부하거나 쉬면서 이제 근교로 놀러 가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 방법이 현직의 신분으로 2021학년도 서울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썼던 방법인데 진짜 퇴근하고 저녁 6시까지 후딱 찍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10시 정도까지 저 일찍 자거든요. 그래서 10시 정도까지 피드백해서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날에 그거 보고 이제 퇴근하고 또 찍고 하면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밥도 막 9시, 10시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일요일에도 시책 공부 엄청 열심히 했고,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스터디하는 것도 모자라게 느껴져가지고, 일요일도 제가 평택 사는데, 평택에서 강남, 뭐 서울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새로운 사람들이랑 게릴라성으로 스터디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타이트한 일정으로 하긴 했는데 비록 일요일은 그렇게 게릴라성으로 직접 거기 가서 장소에서 스터디를 했어도 월화수목금토에 이렇게 영상 찍고 서면 피드백하고 하니까 좀 체력적으로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직으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뭐 스터디 카페에 모여가지고 하기에 코로나가 겁나신다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활용하셔서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 구글 드라이브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무제한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제 계정으로 파가지고 스터디원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 이 계정의 용량이 걱정이 되신다면 영상을 찍고 올리실 때 저용량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저용량으로 올리시면 여러분이 한 달 정도, 한 달 반? 스터디하는 정도는 다 용량이 감당이 될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얘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2차 스터디 해가지고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게 왜 뉴라고 돼 있냐면 그 슬픈 이야기지만 저희 스터디가 원래 6명이었어요. 6명이서 3명 3명씩 매 주마다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터디를 했는데 6명 중에 3명이 1차에서 떨어져가지고 나머지 3명 데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팠다는 의미에서 뉴 이렇게 해놨고, 보시면 폴더가 되게 여러 가지 있죠. 뭐 시책 정리해 놓은 폴더도 있고, 교재 문제 찍어서 올리던 폴더도 있고, 회의한 거 내용 정리하는 폴더도 있고, 뭐 각 과목별로 정리한 폴더, 그리고 이제 실현 영상 및 피드백, 여기에 그 개별적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넣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최종 합격자 땡땡땡 여기 이름을 제가 가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날짜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처음에는 그 기출 연도랑 지역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발전하는 모습을 날짜별로 좀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날짜 순서대로 정렬될 수 있게 나중에는 날짜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스터디원들이 선호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지역이랑 연도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날짜별로 하시던가 해가지고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둘 다 하셔도 돼요. 서울 2016, 21년 1월 10일 이런 식으로 날짜도 넣고 지역도 넣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그런 이름 짓는 거나 이런 방법들은 스터디원들끼리 협의하셔서 정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런 식이에요. 좀 부끄럽긴 한데 저거든요. 제가 한 영상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피드백이라고 된 거는 다른 선생님들이 제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해준 거예요. 지금 FT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from to거든요.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렇게. 그래서 김땡땡 선생님이 뭐 최땡땡 선생님에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틀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는 12월 26일 이때가 언제였냐면 주말이었던 것 같거든요. 주말에 서울대 입구 거기 가서 스터디를 했던 건데 그때 엄청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았던 기억이. 그리고 이게 그 틀이에요. 보시면 도입 전개 정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각각의 부분들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걸 개선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보면서 직접 이렇게 실시간으로 적었어요. 뭐 만약에 내가 영상을 보고 있으면 영상을 옆에 틀어놓고 컴퓨터로는 적고 핸드폰으로 영상 틀어놓고 컴퓨터로 적고, 만약에 뭐 실제 눈앞에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 눈앞에서 스터디 진행하는데 노트북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듣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원격 말고 대면으로 스터디 할 때도 이 틀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여러분이 원격으로 할 때만 쓰려고 만들어 놓지 말고 대면 스터디를 할 때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즉석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치면서 피드백을 하시면 나중에 그 피드백 내용이 그 사람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렇게 컴퓨터에 남아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을 보고 스터디를 할 때도 최대한 이렇게 인터넷에 기록을 하는 습관을 좀 스터디원들하고 같이 들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제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던 내용을 갖고 와봤는데요. 좀 부끄럽네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 학습문제 제시 활동 안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피드백을 받았으면 빨간색 글씨가 이제 제가 쓴 거예요. 피드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 2차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또 어떤 거를 잘못했는지 어떤 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제가 적으면서 저도 생각을 좀 해보고, 이거를 나중에 스터디원들이 봤을 때 어떤 의도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실현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이렇게 댓글을 다는 시스템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적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따로 색깔 바꿔서 이렇게 댓글 달듯이 해놓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지금 제가 댓글을 단 부분은 없는데 요것도 제가 받았던 피드백. 시간 배분 무엇? 그 로봇입니까? 이렇게 하셨네요. 재밌는 말도 좀 적어놓고 좋은 것 같아요. 서면으로 피드백을 하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갑자기 찬양.
자, 다음 팁은요. 여러분들에게 사이트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이면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그런 식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한번 진짜 낱낱이 파헤쳐 보세요. 보시면 뭐 교육청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요런 슬로건들이 면접의 내용에, 심층 면접의 내용에 포함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키워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하듯이 말을 하면 정말 좋은 문구들이 되겠죠. 그리고 교육 정책에 관련해서도 이 경기 교육 정책의 교육 정책이라는 아래 탭이 있거든요. 이 하위 항목에 가시면 이렇게 뭐 경기 교육 주요 업무 계획, 정책 추진 기본 계획, 마을 교육 공동체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요. 시책을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좀 둘러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 외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상징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갑자기 자려고 딱 누웠는데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좀 TMI일 수 있지만 되게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요,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도 엄청 많고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도 많이 업로드가 되거든요. 뭐 비록 면접과 큰 관련이 없는 그런 콘텐츠도 있긴 한데 보시면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과 이런 하위 부서의 정책들도 소개가 된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지금 여기 다 다른 분들의 영상인데 뭐 경기교육 읽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시책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니까 쉬는 시간에 뭐 넷플릭스, 왓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뭐 경기 교육 관련 유튜브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유튜브인데요. 여기도 임용고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뭐 팁 같은 거나 수업 실현 영상, 심층 면접 영상 올려둔 거 있으니까 여기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신문이라고 해가지고 경기 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신문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험생 때 하이패스 카페 진짜 잘 활용을 했거든요. 여기에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어요. 여러분이 이 카페에 혹시 가입을 안 하셨다면 가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직 교사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면접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경기 2차 봐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글 올리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세종도 마찬가지고 부산 뭐 각각의 지역에 매년마다 이런 천사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경기 2차 도움 드립니다. 뭐 이렇게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카페를 되게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뭐 해준다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시면서 탁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경기 임용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변동사항이에요. 당초에 확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었지만 급하게 시험 전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도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자가 문진표가 3일 내내 작성이 되어야 시험장에 입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성장 소개서와 집단 토의가 폐지가 되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단 토의가 폐지가 되었고, 뭐, 추가 질문 같은 건 삭제가 됐고, 대신 구상형 문제가 한 문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면접 보시면 이 배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들을 표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서 살펴보시고요. 출처는 주경야독 선생님 티스토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 보셨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께서 공고문이 업로드 되었을 때 꼭 공고문 내용을 다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특강은 끝났고요. 이어질 내용은 심층 면접 실현 영상 예시입니다. 제가 저의 답변 내용과 함께 실제로 실현하는 저의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패스 교재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일부러 좀 써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면 좋겠군, 표정이나 말의 빠르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되겠군, 이렇게 느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상형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사회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대미문의 질병으로 인해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등의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세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을 길러주는 것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우선 제시문에서 마지막 물음을 던진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제시문의 물음은 학교의 교육활동은 학생들을 문제 해결력을 가진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길러냄으로써 미래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사 또한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더불어 혁신적인 시도를 하며 자기개발에 매진해야 합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 교사가 되어 학교 교육활동에서 중점을 두어 해보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 발전 교육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경기 지역사회 내 각종 환경 관련 단체들과 연계하여 해당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환경관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습 결손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MS 등 학생들의 성적, 진도, 출석을 온라인으로 관리해주는 각종 정보화 도구를 활용하여 1대1로 학습 상태를 점검 및 확인할 것입니다. 이로써 경기도교육청에서 지향하는 바처럼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 소외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경기 미래교육의 3가지 키워드는 배움, 협력, 성장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자랑스러운 교사로서 학생들이 상호 배움을 도모하고 함께 나아가 미래사회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은 삭막해졌습니다. 짝꿍 없는 교실, 모둠 활동의 간소화, 점심시간 대화 금지 등의 상황은 학생들의 공동체성 함양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공동체성 함양을 위해 노력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교 미술과 동기들과 캐리커처 그려주기 릴레이를 제안하여 실시하였습니다. 30명의 동기들끼리 제비뽑기로 순번을 뽑은 후 차례대로 캐리커처가 그려진 엽서를 써서 개인별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모두가 가까운 곳에 살아 제가 고안한 프로젝트가 8일 만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교육활동에 적용한다면 학생들과 릴레이 칭찬 편지 쓰기 활동을 하여 따뜻한 말들을 주고받게 함으로써 서로 간의 라포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안정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줌이나 구글 미트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 성격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여 힘들 때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기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 무의미한 걱정도 줄어들고 공부에 자신감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교육활동에 적용한다면 학생들이 교사의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 외에도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온라인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서로와 함께 의논한 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